경청의 기술에 관련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람, 조직, 문화 내용 중에 코칭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은요, 좋은 코칭 관련된 책을 많이 번역 출간하고 있는 한국 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에서 2000년 1월 달에 번역 출간된 코치 앤 카우치라는 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인 캐츠 드브리스 교수님은 어, 국제공인 정신분석가로서 인시아드 대학교에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고 정신분석학의 내용을 코칭에 접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만 의미를 경청한다. 윌리엄 마이스너. 경청은 인간의 기본 활동이며 대인관계야 업무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청 기술은 타인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능한 교육자, 코치, 컨설턴트, 관리자, 리더가 되려면 경청 기술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코칭 전문직에 관한 이론적인 입문서들은 경청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적인 입문서들은 대체로 경청을 하나의 의사소통 기술로 소개하는데요. 경청의 언어적인 측면과 비언어적인 측면의 연관성 같은 주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런 자료는 타이밍, 목소리의 높낮이, 목소리의 크기 같은 말하기의 비언어적 요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경청 과정에 관한 정보나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비언어적 신호로는 손과 신체의 움직임, 고개의 끄덕임, 시선의 변화, 얼굴 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여러 표현 수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민감하며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경청하는 태도가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비언어적 반응, 몸짓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의식적이면서 무의식적인 반응이며 말하는 사람이 표현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경청하는 사람은 상호작용적 동시성, 인터랙티브 싱크로니티로 알려진 소통을 위한 춤에 참여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내용을 따라잡으며 말하는 사람의 신체 동작을 모방하는데 이런 비언어적 반응은 표현된 말에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해설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청을 임상적 관점, 클리니컬 퍼스펙티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상 접근법의 전제는 조직 생활과 현실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과 차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안내해 줍니다. 조직에 대한 임상 접근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주요 도구로 이용해서 리드하고 코칭하고 컨설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자를 코치로 훈련시키기에 관한 장에서 간단히 다뤘습니다. 형용사 임상적 클리니컬은
의학과 심리학 현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클리니컬은 그리스어 클라인에서 유래했는데 침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맥락에서 임상적은 장소, 침대, 병원 등의 장소와는 무관하며 접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고객과 직접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고객은 고유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임상 접근법의 주안점은 고객을 병리적인 측면으로 분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임상 접근법의 기본 가정 가운데 하나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평가와 개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상적이란 용어를 조직의 실제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임상 접근법은 고객과 직접 맺은 개인적인 관계를 고객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왕도로 봅니다. 고객이란 용어는 개인, 팀, 크게는 조직을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보고서, 통계, 지식은 직접 고객 체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을 대신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도구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어떻게 코치, 컨설턴트, 매니저 또는 리더 관계를 다루는가입니다. 임상 접근법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져온 폭넓은 지식과 이론을 사용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정신분석, 임상심리학, 다양한 정신치료 학파의 통찰, 기법, 개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경청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무의식을 어떻게 주요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감의 정신화, 멘탈라이징, 직관, 인투이션, 자유롭게 떠도는 주의, free floating attention, 전이 transference, 역전이 counter transference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와 같은 경청 과정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역동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코칭 맥락에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신화, 멘탈라이징. 타인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바람, 필요, 느낌, 생각, 희망, 두려움, 환상 등 이른바 관찰 불가능한 마음 상태가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 상태가 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이 인지 기능을 정신화, 멘탈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정신화가 우리 자신과 타인의 관찰 불가능한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기에 이 용어는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례를 통해 정신화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명의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한 소그룹이 참가하는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말없이 그림과 상징으로만 자화상을 그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제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인가? 나는 무엇에 열정을 느끼나? 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내 과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미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가자들은 플립차트와 색연필을 받았고 과제를 완수하기까지 20분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몇 분 지나자 자연스럽게 잘 따라왔습니다. 6명의 참가자 가운데 조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조지가 가장 먼저 종이와 연필을 집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종이 한가운데 검정색 구두 한 켤레를 그렸습니다. 그는 1분도 안 돼서 과제를 마쳤고 신문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화상 그리기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자기 성찰이나 자신과 리더십 특성에 관한 탐색을 완강히 저항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는 짜증이 났고 그가 이 프로그램에 왜 등록했는지 의문이 들었으며 그가 여기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진행자는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참가자들이 자아상을 활용해서 집단에게 자기 자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역사,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진행했습니다. 조지가 즉시 가장 먼저 발표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상을 가리켰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우리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남은 것은 검정색 구두 한 켤레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집단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고통을 반영하듯 우리가 깊은 고통으로 느낀 것이 격렬해지고 길고 깊은 침묵이 따랐습니다. 진행자는 조지에게 처음에 다소 강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전문가답지 못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정신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과제에 흥미를 못 느껴서 매우 방어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추정했던 것이죠. 사실 조지는 열린 마음으로 과제에 임했습니다. 그는 집단에게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자아상을 그리는 과제가 주어지자 자아상을 그리는 과제가 주어지자 즉시 한 켤레의 구두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사무적인 태도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가 느낄 수 없는 것을 집단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집단은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감정적으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지켜봤고 우리 눈에 드러난 고통, 충격, 슬픔, 연민의 조각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경험이 매우 의미 있는 변화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단의 도움으로 조지는 자신이 정당하며 지지받고 있다고 느꼈고 서서히 집단이 자신에게서 느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은 그를 공동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집단이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느낄 수 있었기에 그는 집단 내 개개인들이 그를 경험한 방식에서 자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신화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 사람과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신화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은 의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가 신문 읽는 것을 그는 과제에 흥미가 없거나 더 심하게는 프로그램 전체에 관한 흥미가 없을지도 몰라 라며 추론하거나 가정하기 시작했을 때 의식적으로 정신화했습니다. 암묵적 정신화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자동적인 언어 반응 및 비언어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얼굴에 염려하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끄덕임과 염려하는 표정은 어떻게든 우리가 타인이 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정신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는 안전하며 친밀한 유대감을 제공하는 안정된 예착 관계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증명합니다. 안정된 예착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섬세한 돌봄을 받은 유아는 양육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됩니다. 유아는 엄마의 얼굴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불만을 알아봅니다. 유아는 엄마가 느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엄마가 느낀 것을 느끼면서 엄마의 공감적인 반응이 위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아는 엄마의 얼굴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봅니다. 엄마의 마음에 유아의 마음이 있습니다. 유아는 엄마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알게 됩니다. 조지가 등장한 장면은 유사한 과정을 시사합니다. 조지는 바로 자기 주변에 참여한 사람들 마음과 얼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유아의 정서적인 인식이 외부에서 내면 쪽으로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한 개인이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생겨납니다. 정신화는 인지 기술이며 사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정신화는 일종의 심리적 메타 역량, 메타 컴피턴시입니다. 정신화는 공감처럼 다른 기술과 역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쓰입니다. 능숙한 경청은 정신화를 필요로 합니다. 부부 치료의 대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받고 싶은 따뜻함과 지지에 대한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부인은 남편이 대답하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멈춘 것을 감지하고 격분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주저했기에 자신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부인은 남편이 전달한 내용을 무시했기에 정확하게 정신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부인의 마음 상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부인의 마음 상태가 남편의 마음 상태, 그녀를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임상 접근법에서 정신화는 이른바 마음 상태라는 것이 무의식적일 수 있다는 의식을 내포합니다. 사이먼은 가업 소유주인데 자제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이혼한 전 처가 돈을 더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다는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전 처는 이혼할 무렵 남편이 정확한 자산 가치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들과 음모를 꾸몄다며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사이먼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어울리지 않게 화를 내며 대립을 일삼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아내를 향한 분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가 업무 현장의 상황에 전치하고 있다고 정신화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는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내가 세운 가정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통제력을 잃었을 때를 설명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가 감정을 느꼈던 회사의 주요 고객과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는 점심 식사 직전에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난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날 아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재판 회의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가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혼한 전처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 분노를 고객에게 전치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공감과 직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신화를 공감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화는 인지 기능인 반면 공감하기는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은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그가 어떨 것 같은 짓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을 공감하지 못한 채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정신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지와 검은 구두 한 켤레 사례에서 그의 행동을 잘못 정신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신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감과 직관은 빠르고 깊은 이해를 얻는 방식입니다. 공감은 지적인 이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알미입니다. 공감의 핵심 기제는 정신분석학 용어로 대상,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타인과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동일시입니다. 이러한 동일시 능력은 아마도 자신과 대상 또는 자신과 대상에 대한 표상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초기 발달 단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동일시 상태는 초기에 자신과 대상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의미합니다. 병리학에서 이 혼란은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과 대상 사이에 잠깐의 혼란은 공감하기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성숙한 공감은 타인이 내보내는 정서와 일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타인이 있는 데서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은 유지됩니다. 일시적인 정서적 융합은 정서적인 수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알아가도록 촉진하는 연출된 퇴행 같은 것입니다. 공감은 나중에 경청하는 사람이 타인과 융합되기 이전에 구별된 원래 자기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 경청하는 사람은 공감 단계에서 수집한 풍부한 정서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고 이해합니다. 공감 정보는 사고 구조와 해석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해집니다. 동시에 성숙한 공감의 특징은 정서가 자신의 내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타인의 감정에서 자신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 장벽, empathic wall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자아 기제, 이고 메커니즘으로 기술됩니다. 공감 장벽을 세울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될 때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돕는 의사, 심리치료사, 코치, 자원봉사자들,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리더는 모두 필요에 따라 공감적이거나 비공감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덧붙여서 직관을 통해 타인의 주관성 이면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동시에 직관은
경청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은 단지 말하는 사람이 발성한 단어들을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경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소리를 듣는 것은 경청의 수동적 구성 요소인데 반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적극적 구성 요소입니다. 경청 절차의 최종 결과는 이야기된 내용에 대한 의미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일관성 있는 의견이며 모든 자료 형태에 관한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정교화입니다. 느낌, 생각, 발상, 관찰, 감정은 개념 체계와 이론의 도움을 받아 수집되고 조합되고 구조화됩니다. 사이먼의 사례에서 정신분석 용어인 전치,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치는 감정, 충동 또는 생각, 예를 들면 분노를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무의식적인 기제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분노나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전치한 사람은 보통 자신이 어떤 이유로 지금 화가 나거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분노와 공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이먼에게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어 마음속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처가 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감정적으로 조금 퉁명스러웠고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가 긴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자세는 불편했고 마치 질문이 그의 내면에 큰 자극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시 든 생각은 그 순간에 그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관찰한 것을 그가 즉시 직면하지 않도록 이끌었는데요. 이유는 이 경험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져온 이슈, 왜 가끔 나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가를 더 깊이 탐색하는 면이 더 낫고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색을 통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얻었습니다. 사이먼과의 대화 초기 단계를 재구성하면서 그의 비이성적인 분노 이면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매우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는 알미나 이해와는 다릅니다. 어떤 생각과 통찰을 얻었는데 이는 논리 정연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직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 과정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청하는 행위에서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직관은 한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을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관은 인지나 정보 처리 패러다임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사고 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정신작용들로 개념화됩니다. 정신작용들 가운데는 직관작용도 있습니다. 직관작용이 비논리적이거나 심지어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지 전략에 해당됩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체스 선수들과 의사들의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전문 지식이 풍부한 경험과 결합해서 직관에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체스 고수는 어떻게 몇 초 만에 다음 수를 결정할까요? 그랜드 마스터는 어떻게 단지 몇 초 동안 본 것을 가지고 24개의 말의 위치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직관의 기반, 형식적 추론 없는 알은 이것은 경험이며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 학습입니다. 그랜드 마스터의 기억에는 체스 패턴의 중요성에 관한 관련 정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체스 패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체스 전문가는 개인적 휴리스틱, 즉 룰 오브 덤, 경험에 근거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억에 접근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상 대체로 직관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전략에서 지각과 정서 요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관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고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완되지 않는다면 직권은 덜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나침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위, 망치, 변기, 화장실, 놀이터의 놀이, 기구, 전기톱, 요리용 레인지와 오븐,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가운데 어떤 것이 매년 병원의 응급실에서 집계하는 부상과 가장 관련이 많은지를 묻는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정답을 못 맞출 것입니다. 정답은 화장실, 침대, 매트리스, 베개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실 근거와 가정이 잘못되면 직관의 타당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직관 하나만으로는 통계적 형식의 진단과 행동 예측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강력한 실증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투자 직관, 임상적 직관, 위험 직관, 도박사의 직관, 면접관의 직관과 같은 현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는 많은데요. 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비서 일을 배우거나 결혼하는 편이 더 낫겠어요. 1994년 마릴린 먼로를 거부한 모델 에이전시의 얘기죠. 당신은 다시 트럭 운전을 하는 게 낫겠어요. 1954년 엘비스 프레슬리를 해고한 콘서트 매니저의 얘기입니다. 연기 못한다, 노래 못한다, 약간 대머리이고 춤 조금 출 수 있다. 1928년 프레드 아스테어를 스크린 테스트한 영화 제작사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직관을 좀 더 균형 있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관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상호 보완될 만큼의 사고하기와 직관적 가정 확인하기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임상접근법을 경청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든 공감과 직관 같은 절차의 타당성을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제3의 기로 경청하기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경청은 무의식적 의미에 민감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임상적인 경청이 무의식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공감과 직관은 잠재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거의 100년 전에 환자에게 접근해서 경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자유롭게 떠도는 주의라고 부른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기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관심을 어느 특정한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과 듣는 모든 것에 동일한 균등하게 분배된 주의, evenly suspended attention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균등한 주의를 제공하는 원칙은 환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비판이나 선택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자의 요구에 필요한 대응으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숨겨진 무의식적인 소재의 인지와 해석을 위한 목적으로 환자가 거부한 선택을 의사 자신의 검열로 대체하지 말고 환자가 말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을 정형화된 문구로 표현하면 의사는 자신의 무의식을 마치 환자가 전송하는 무의식을 향한 수용기관처럼 돌려놓아야만 합니다. 타당한 결과로 프로이드는 의사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의사가 제약을 받거나 갈등을 겪으면 진심으로 환자를 경청하며 무의식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정신분석적인 골자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기억이나 바라는 것 없이 경청하기를 옹호하는 윌프레드 비온의 비온도 유사한 조언을 합니다. 만약 마음이 기억, 욕구, 이해, 감각 등의 요소에 사로잡혀 있다면 감지할 수 없는 요소들을 훨씬 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는 동안 되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경청은 결코 완전하게 임의적이고 개방적일 수는 없으며 그렇게 경청할 수도 없습니다.
경청하는 마음에는 항상 개념, 이해, 정신작용의 배경이 존재합니다. 분석가가 선입견, 프리컨셉션 없이 듣는다는 것이 개념, 컨셉션 없이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목표는 탈자기 중심적인 self decentered된 방식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는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집중하며 스스로 만든 고려 사항들이 경청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의식을 경청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경청하는 것일까요? 하이키피아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요소와 과정의 본질, 그리고 이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직관은 분석가와 정신분석 대상자의 주관적인 현실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로 기술됩니다. 하이키피아는 직관이 우리가 하는 사고의 최전방에 있는 레이더와 같아서 우리의 내적 경험을 가지고 정신분석 대상자의 내적 세계에 있는 예비적인 연관성들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직관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관의 레이더는 발화된 말의 심리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리듬, 어조, 톤, 음조, 멜로디와 같이 잘 구별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표현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전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마음의 더 깊고 원초적인 차원에 민감하며 열려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강렬하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감정과 충동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도전은 두서없는 사고방식, 1차 과정 사고와 연결됨은 두서없는 사고방식에 대한 포용력과 다양한 형식의 의식적 사고, 2차 과정 사고를 겸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은 공존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점증적입니다. 공격성 정도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공격성은 경로, 증오, 분노, 짜증으로 구별됩니다. 인지 정교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는 더 온화합니다. 짜증이 가장 온화한 표현이며 분노가 더 격한 표현인 반면 최초의 정교화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 강렬한 표현에는 원초적 상태의 증오와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화내는 것을 경청할 때 문제는 더 깊고 어쩌면 더 원초적일 수 있는 수준까지 탐색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먼의 사례에서 그가 공격성을 분출한 것에 대해 직관적이고 공감적인 이해는 분노 이면에 전철을 향한 전치된 경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렇게 더 원초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단편적인 경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은 경우에 따라 너무 빨리 이해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황과 지연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관의 또 다른 방어적 사용은 의기양양하고 전능한 느낌을 감추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직관적인 태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분명히 현실 점검, 의식적 사고, 타인과 대화하며 직관을 바로잡는 능력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이, 역전이 상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 무의식, 초기 경험 방식 등등은 경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청은 상호작용의 한 형태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청하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경청한 것이 경청하거나 개입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종류의 무의식적인 의사소통과 자극이 경청 과정과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풍부한 영감의 원천은 정신분석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전이는 본래 어린 시절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 사고, 행동 패턴이
현재의 대인관계에 관여하는 인물에게 전치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전이는 시간, 사람, 장소의 혼란을 상징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무의식적 투사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왜곡해서 느낄 수 있으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이와 전이 비슷한 현상은 모든 인간관계에 등장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발생한 전이를 관찰하고 이를 중요한 개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역동은 모든 전문직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이 역동을 비임상적인 설정에서 고객과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부적절합니다. 코칭 개입에서 임상 접근법이 경청 수준을 높이지만 정신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경청하고 누구를 경청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의 치료 관계를 작업 동맹, 정의와 역전이, 실제 관계 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지의 사례에서 처음에 그가 과제, 자아상 그리기 뿐만 아니라 세미나 전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염려했습니다. 그가 기꺼이 참여하고자 자발적으로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단서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지와 작업 동맹을 맺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전이와 역전이 관점에서 그를 경청하면서 다른 단서와 관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가 소속감을 못 느끼거나 홀로 남겨지고 거부된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아닐까? 떨어져 앉아 신문을 읽는 것이 최초의 트라우마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절을 유발하는 방법은 아니었을까? 경청에 능숙한 사람은 방법과 태도를 매우 빨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코칭 세션에서 고객이 10분 일찍 떠나야 한다며 시간을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관계를 맺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이자 약간의 융통성을 요구하는 외적 현실과 관련된 부탁일 뿐입니다. 때로 시간은 그저 시간일 뿐입니다. 아마 고객은 중요하고 갑작스러운 약속을 그저 지켜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 사건이 고객과 작업 동맹을 확립하는 기회에 관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처럼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잠재적인 의미를 조사하기 원할지도 모릅니다. 효과적이고 견고한 작업 동맹은 합의된 시간대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첫 세션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는 데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문제를 전이에 관한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찍 떠나겠다는 문제가 코칭 상황에 투사된 끔찍함에서 도망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이 상황이 더 복잡한 이유는 고객을 향한 역전의 반응이 코치의 대응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전이는 환자를 향한 정신분석가의 감정과 태도가 정신분석가 인생의 이전 상황에서 유래되어 고객에게 전치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역전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이를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부적절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분석가의 태도와 느낌은 분석가 자신의 무의식과 미해결된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치료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서 분석가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면의 역전이들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수련 중 받는 분석과 이후에 지속해서 받는 슈퍼비전은 역전이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더 긍정적인 두 번째 접근법은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이 방식은 역전이를 환자에 대해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치료 전문가는 감정, 사고, 환상을 폭넓게 경험하는 것에 관해 환자만큼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치료 전문가는 이러한 내적 경험에 맞서 싸우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이와 역전이 반응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야 할까요? 다년간의 실증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패턴은 오랜 시간 걸쳐 지속되고 개인은 자신의 핵심 갈등 관계 주제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CCRT로 특징 지을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관계에서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CCRT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CCRT에 따른 역할을 타인이 하도록 배역을 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 경쟁자 또는 의존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선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이와 역전이 반응이 병적 측면의 신호나 역기능적인 관계의 조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반응이 선하고 생산적인 관계와 협력에 방해가 되면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역전이 조짐을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역전이 문제는 개략적으로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데요. 여기에는 외면하기, turning away, 활성화된 역전이, activated counter transference, 무의식적인 상연, unconscious enactment 등이 있습니다. 외면하기는 따분함, 무관심, 무감정, 우울, 졸림, 반감, 건망 같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외면하기는 중요한 통찰에 대한 알아차림에 맞서 싸우기, 억압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된 흥분에 반응하기,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필요를 좌절시키기, 예를 들면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호감을 얻거나 도움이 되는 필요를 좌절시키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하기 경향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만들며 공감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젊은 여성을 인터뷰했을 때 외면하기 경향이 두드러졌던 사례를 기억합니다. 몇 분 뒤 졸음이 쏟아져서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도록 빨리 이 모임을 마칠 수 있을까?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관찰자가 개입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는데 어떤 감정적인 표정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묻는 모든 질문에 매우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로봇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스스로를 깨웠습니다. 활성화된 역전위는 외면하기의 정반대입니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는 환자에게 특별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형태로는 전문가는 고객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 존경, 구원 환상, 레스큐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과도한 동일시는 거리감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엄밀한 의미에서 공감을 방해하고 공감을 감정이입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부정적인 역전이에서는 고객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공격적인 감정은 고객과의 논쟁, 고객을 제거하는 환상, 요령 없이 행동하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역전인 반응의 세 번째 범주는 무의식적인 상연을 의미합니다.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감정 반응을 겪는 대신에 도움 전문가는 무의식적으로 역전이 요소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업무상의 실수나 확립된 전문 절차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문가에게 문제를 경고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최선의 교정 절차는 로봇 같은 여성의 경우처럼 전문 절차와 모범 사례를 활용해서 작동하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때 자신에 대한 탐색이 졸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이 스스로를 통제해서 모임을 조급하게 마무리하려는 욕구에 항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상연을 예방했습니다. 불분명한 역전이 반응과 상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방식, 침묵과 중립성은
모두 역전위의 숨겨진 요소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적 중립성은 고객이 코치나 컨설턴트에게 초래한 강한 공격성에 대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중립성에 역전위 요소가 부여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도움 전문가는 자기 입장을 중립으로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떠드는 대응을 잃은 것이죠. 계속해서 결론 부분입니다. 경청의 근본적인 절차와 역동 등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임상적인 관점에서 경청은 내면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의미의 무의식적인 차원과 경험보다 더 원초적인 차원에 개방적이고 민감해지는 기술입니다. 타인의 이러한 차원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이러한 차원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화, 인간의 행동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마음 상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정신화는 경청을 위해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전제 조건입니다. 공감과 직관은 의식적인 것을 벗어난 차원에서 의미와 경험을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모든 유형의 사고 절차는 발견한 것들을 해석하고 임상적 가정을 확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경청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관계는 다양한 입장, 실제 관계, 작업 동료의 역전이 등에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각 입장은 다양한 경청 태도와 주안점을 만들어냅니다. 되도록 열린 마음과 자유롭게 떠드는 주의로 경청하도록 충고를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억이나 욕구 없이 들어야 하지만 중립적인 마음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환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개념, 사고, 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목표는 탈자기중심적인 경청입니다. 타인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제로 합니다. 타인과 타인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반향을 일으킵니다. 때때로 경청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감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전이와 역전이의 미묘하고 복잡한 과정을 고려할 때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에서 구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에서 잠정적인 하나됨과 동일시 뒤에 자신을 떼어놓고 공감의 벽을 설치하는 것도 뒤따라야 합니다. 경청의 유익을 위해 느낌과 사고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 기술과 관점을 경청에 적용할 때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전 과제가 됩니다. 임상 접근법의 주요 활용은 컨설턴트, 코치, 리더가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경청하고 잠재 가능한 무의식적인 의미와 패턴의 발견을 통해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와 작업을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는 환경 유형, 계약, 코치나 컨설턴트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조직 컨설팅에서 무의식적인 정신 생활을 해석하지 않는 강력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정한 임상적인 코칭 상황에서 예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코칭 목표가 한 사람의 직업적인 역할과 활동 맥락에서 자신을 깊이 탐색할 때입니다. 앞서 초반에 있는 인용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청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만 의미를 경청한다. 경청은 개인적인 발견, 개발, 변화를 위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청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